안녕하십니까. 주말판 머니올라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작합니다. 염성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따져보니까 네. 오늘이 우리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작한 지 꼭 10주째가 되더라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예. 뭐 대단한 기념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해 보시죠. 저도 이제 계속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보긴 해놨는데 네. 확실히 좀 갈수록 그래도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예. 좀 다행이고 그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네. 저도 이거 은근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준비하느라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제목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습니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을 네네. 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염블리가 준비해 오신 비밀 노트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본론 들어갔어요. 이번 주 증시 보면은 뭐 긴장감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도 재개됐고 변수도 적잖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면은 공매도가 과거에도 이제 한 두 차례 금지가 됐다가 재개된 적이 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번은 어떤가요? 2009년도에 한번 이제 금지 풀렸다 재개돼. 그때가 8개월 만에 네. 재개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3개월 딱 금지시키고 재개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 8일 전에 고점을 찍고 네. 빠져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공매도가 재개되기 한 며칠 전부터 빠지더라고요. 예. 그때도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아. 예, 코스피가.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또 하나가 더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는 북한 핵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문제까지 겹쳐서 좀 빠졌고 2011년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유럽의 재정위기. 유럽 재정.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구 영업일 전에 고점을 찍고 그때 사상 최고치였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이제 빠지면서 6% 정도 아.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공매도 때문에 다 빠진 게 아니라 이 유럽의 재정위기, 이탈리아 뭐 문제라든가 이게 겹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게 공매도가 이제 해제된 거는 똑같은데 외부 변수가 사실 없어요. 별게 뭐, 없죠. 예, 별게 없었어요. 특별하게 예, 없죠.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우리 한국도 그 이제 공매도 금지 전에 미리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빠졌던 수준이 얼마냐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정도. 아, 많이 안 빠졌네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안 빠졌어요. 당시보다. 왜냐하면 공매도 외에 뭔가 변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다만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7에서 8% 정도 네. 이미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장주가 많이 포진한 코스닥 기업들한테는 조금 네. 부담이 좀 됐었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첫날이 좀 제일 중요했는데 코스피가 0.7% 빠졌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이 2.2% 빠졌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사실 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좀 고밸류 기업이라고 하죠. 좀 네. 고평가된 기업들이 실제로 제가 공매도 이렇게 금액을 체크해 봤는데 제법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일부 종목들은 전체 거래 대금의 그날만 공매도가 50%인 기업도 있어요. 절반이나. 예, 되네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쏟아졌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좀 비싼 기업을 타겟팅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네. 그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날 외국인이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이 그날 코스피 거래 대금이 33조 정도 나왔거든요. 전체 거래 대금이. 근데 그때 그 이 코스피 쪽으로 공매도가 나왔던 게 1.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예. 1.1조 중에 9,500억을 외국인이 해버렸어요. 거의 다 했네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개인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분들은 150억 정도. 아. 일부 하긴 했습니다. 하네요. 예.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일부 하고 예.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다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흔들렸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으로도 들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공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지수가 또 올라가면서 시장 충격은 어쨌든 하루 이틀은 좀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만회하는 어떤 반등장이 이번 주에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자극시킬 만한 또 이벤트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안 좋은 네. 이벤트들이.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약간 금리 인상 발언을 한번 하기도 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수습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질문 곧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미리 이제 하셨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빌미가 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네. 뭐 우리 한국 시장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어쨌든 사실 긴축 이슈는 뭐 우리가 늘상 알고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네. 그냥 공매도를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그냥 조정 정도로만 네. 이번에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공매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제니 델런 네. 미 재무장관의 발언, 뭐 경기 과열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 발언이 뭐 수습은 했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네. 하루 정도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체의 발언보다도 발언이 담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즉 이게 일회성으로 하면 해퍼닝이 아니고 혹시라도 하반기 정도에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이런 긴축을 하는 미리 운을 한번 띄우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옐런 재무장관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실수할 리는 없는 것 같고. 이현주 의장도 했는데 했던 분인데 이런 발언이 뭐 자기가 이런 발언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재무장관의 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좀 운을 띄워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네. 시장 반응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들이 테이퍼링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다른 이제 그 총재들도 대부분은 테이퍼링을 옹호하지 않고 지금 돈 푸는 거 줄이면 안 된다. 네. 얼마 전에도 연준 부의장도 계속해서 돈 풀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지금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먼저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는 건 연준도 뭔가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싶은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일단 반응을 그날 봤는데 역시나 나스닥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순간 한 2% 가까이 예. 급락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음날 바로 주워 담더라고요. 네. 예, 황급히 수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재무장관의 소개야 우리가 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일단 물가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물가만 안 올라가면 연준이 긴축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고용 지표도 확실히 뭐 돌아선 게 아니고 네. 지금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쉽게 테이퍼링 얘기를 못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를 많이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임금 이상까지 난 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물가는 또 두렵잖아요. 아니 근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 방치했다가 네. 나중에 이게 또 부메랑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아마 옐런 의장이 먼저 좀 운을 떼본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물가는 2분기에는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고 있는 게 유가 같아요. 이 원유 가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많은 게 올라갔는데 원유도 올라갔어요. 근데 원유 가격이 만약에 좀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면 아마 이 연준도 굳이 긴축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이란의 그 핵 협상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 이제 동결해 버렸죠 자산을.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란이.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이란하고 핵 협상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이란 제재 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란의 그 어떤 리스크를 제거시켜줘 버리면 이란은 바로 원유 증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유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옐런 재무장관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연준 의장. 그럼 일단 물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업종으로 봐도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경기 민감주가 빠질 수도 있고 네. 성장주 요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물가 때문에 지금 못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왜냐하면 시장의 색깔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왜 안 갈까? 근데 나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가지? 그냥 잘 가니까 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모르고.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조선주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좋아요. 이 예. 경기 민감주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반대편에 성장주가 안 좋아요. 네. 금리 부담 때문에. 근데 원유 가격이 반대가 되면 네.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모든 게 또 파생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 보실 건 어쨌든 유가다. 네. 유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핵 협상까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그 CB라 하죠. 이제 전환사채, 뭐 BW, 신주 인석건부 사채 이런 걸 많이 발행한 기업이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된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이자를 받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그냥 간단히 그냥 예를 들고 카카오란 기업을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알기 쉽게.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인데 네. 예를 들면 카카오를 그 전환사채를 뭐 1년 전에 5만 원에 발행을 했다고 쳐볼게요. 보통 전환사채는 발행하고 나서 1년 후에는 이제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그 투자자는 채권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바꿨는데 5만 원이니까 나는 2배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되면 네.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한 달이 남았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카카오가 10만 원인데 만약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 달 후에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카카오가 8만 원 가면 어떡하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면 2만 원을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주식을 일단 빌려요. 카카오 주식을 빌린 다음에 아, 10만 원에 일단 팔았다고 칠게요. 예. 내가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00주라고 쳐볼게요. 네. 근데 그 100주에 달하는 물량을 먼저 빌린 다음에 아, 예. 팔아요. 예. 그럼 10만 원에 먼저 팔아놨죠. 네, 네. 그런데 나는 한 달 후에 무조건 5만 원에 받아요. 예. 카카오가 줍니다. 그러면 나는 100주를 받아서 그 원 주인한테 돌려주면 돼요. 100주만. 네. 그럼 나는 예. 그 주당 5만 원을 확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 달 후에 진짜로 주가가 8만 원이 됐어요. 예. 그래도 나는 이익이죠. 그렇죠. 어쨌든 나는 10만 원에 먼저 팔아놨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주가가 12만 원 갔어요. 아. 그럼 그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2만 원. 공매도는 뭐 주가가 오르면 손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올라가서 내가 그만큼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예 이걸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한 기업들 중에서 투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전자공시가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네. 다가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날짜가 남아 있는 기업들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리스크 짊어지기 싫다. 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전환사채가 다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예, 그건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발행가가 12만 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네. 예를 들면 카카오 발행가가 12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면 주식으로 전환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2만 원 손해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공매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무조건 전환사채가 악재는 아니다. 네. 요건 좀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주인수건부 사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예, 예. 같은 개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빌려서 공매도를 친 주식을 이제 상환하는 기간을 놓고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로 의무가 정해진 셈인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걸 이제 갚아만 주면은 말하자면 그 수수료만 내면은 뭐 무한정 거의 무한정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많은데 요건 조금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딱 봤을 때는 진짜 불리하죠.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놓고 네.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동장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은 사실상 무기한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한 없이 계속 빌린 다음에 수수료 계속 내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일단 무조건 60일 안에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럼 60일 아니면은 이게 만기가 있는 상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네. 하락에 베팅하는 순간 나는 이만큼 뭐 손해 보더라도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는 네. 그런 입장인데 왜 나는 60일 동안의 제한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 기관은 왜 이렇게 무한대로 주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외국인 기관은 아무래도 딱 누가 봐도 어쨌든 이제 그 검증된 투자자라고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을 해줬을 때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좀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고 또 이걸 무한정 빌려줬을 때 진짜로 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 이걸 빌려준 뭐 어쨌든 이제 그 증권사 입장에서도 네. 이게 만약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또 대신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60일이라는 또 완충작용을 또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건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냥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기를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차피 개인 투자분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아예 그냥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60일을 주든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러니까 형평상 더 타당한 거 아닌가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제기된 이유를 쭉 이후에 이제 그 투자자별로 그 동향을 보면은 개인은 뭐 그래도 뭐 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은 매도세를 줄이고 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외국인이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데 매도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공매도가 제기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공매도 신규 포지션을 설정을 워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2개월 동안 공매도 포지션 자체를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보니까 공매도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무식하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은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축소되는 모습은 나와서 확실히 초기에 그동안 못했던 수요를 한 네. 번에 이제 늘리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초 아니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약간 강세가 예. 됐죠.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IT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주로 IT가 중요한데 대만도 빠지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을 하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같이 던져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에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일부 산 것도 있지만 IT에 대한 매도가 집중적으로 출회가 됐고 또 한국의 대표 성장주로 부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또 자동차 그룹. 네.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IT하고 자동차를 일단 급격하게 비중을 줄여버리더라고요. 네. 공매도도 공매도인데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또 뭐 롱숏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못 샀던 부분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좀 매수 시각으로 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공매도 재개보다도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에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뀔 때 네.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명히 달러 약세기 좀 맞아요. 네. 달러 강세가 좀 최근에 조금 일부 나오긴 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달러 약세가 맞는데 그럼에도 주식 잘 안 네. 사거든요. 그거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아직은 좀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적 꺾이는 거 아니까 네.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아마 5월, 6월 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지 꼭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 네. 뭐 판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말하자면 대표 업종을 많이 네. 팔았는데 대신에 뭘 샀습니까? 어떤 종목을 주로 많이 샀습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는 경기 민감주 역시. 네. 외국인들 비슷한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주로 뭐 철강도 그렇고 조선업종도 그렇고 네. 뭐 은행업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셌던 섹터도 있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받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그리고 성장주는 던져버리고.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기업들을 외국인도 좀 최근에 좀 선호하면서 네. 많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는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성장주 주에서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많이 또 공매도도 했는데 유일하게 또 2차 전지 쪽은 일단 일정 부분 또 비중을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나온 건 사실인데 그게 대부분 성장주였지만 성장주 내에선 친환경 섹터는 오히려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바이든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바이든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친환경,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마 이번에 그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독일의 기민당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9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반대편이 독일은 녹색당이 또 있더라고요. 네, 친환경 예, 대표주자죠. 예, 대표죠. 예. 근데 이번에 거기서 이제 총리 후보가 있어요. 예. 그분도 똑같은 여성이더라고요. 40대. 예. 그 메르켈 총리랑 비슷해요. 동독 출신이에요. 아,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번에 지지율이 역전을 했대요. 아, 그래서 아마 녹색당 후보가 혹시 독일에서 만약에 이기면 친환경 더 투자할 거 아닙니까? 유럽 시장이 이제 예, 친환경 더 예, 가속화가 되죠.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 외국인들의 친환경만큼은 좀 더 큰 그림에서 네.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특정 종목입니다만은 그 삼성중공업이 이제 실적이 네네. 악화되면서 뭐 무상 감자, 유상 증자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는데 뭐 지금 다시 또 약간 이제 바닥을 친 느낌도 듭니다만은 네. 이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이 영향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삼성중공업 혼자만의 문제 같아요. 왜냐면 삼성중공업이 그 드릴십이라고 네. 원유를 이제 바다에서 시추하는 배예요. 네. 그게 한참 10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왜냐면 그때면 유가가 워낙 비쌀 때니까 그렇죠. 아니, 바다에서 캐면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 드릴십 발주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 1, 2년 후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셰일가스, 예, 예. 그게 터지는 바람에 아. 이제 이렇게 너무 싸잖아요. 셰일가스. 미국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다 예. 캐버리면 되니까. 쉽게 채굴하죠. 예. 근데 굳이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릴십 발주를 했던 게 취소가 되고 네. 그게 조단이거든요. 배 한 예. 척에. 또뭐 소송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직도 몇 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충당금을 계속 싼 거예요. 아. 돈도 못 받고. 네. 예. 소송에서 물론 이긴 경우도 있지만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네. 못하고. 근데 그걸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점점 부채는 늘어나죠. 네. 배는 건조가 안 돼. 그리고 지난 10년간 조선 사이클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현금은 없죠. 거기다 소송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죠. 근데 부채도 많으니까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나가죠. 그래서 이번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감자까지 했고 네. 자본금을 깎아야만이 자본 잠식을 안 당하기 때문에 감자 결정하고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회사 지금 자산이 12조거든요. 네. 12조 원의 자산인데 그 중에 9조가 부채예요. 아이고. 예. 근데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은 3조, 예를 들면 3조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럼 방법은 유중밖에 없어요. 아. 부채 갚으려면. 왜냐? 지금 조선 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도 2년 후에 그게 실적에 잡혀요. 네. 지금 실적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보릿고개예요. 실적. 예. 그러니까 수주는 늘어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이게 진짜 2년 후는 그림은 좋은데 당장 너네 어떡할 거냐 돈 없는데.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유증까지 결정했는데 사실 투자분들이 이거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는 분명히 언론 기사나 이거 통해서 분명히 위험성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삼성중공업의 CFO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회사 위험하다고. 자본 잠식 리스크 있습니다. 직접 그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임원이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회사 좀 지금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만 보셔도 이미 이거는 예고된 악재였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계속 적자 봤어요. 예. 한 번도 이익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쇼크는 이미 예고된 사태였는데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선주력은 버려야 되냐? 그건 네. 아닙니다. 조선주들 지금 실적도 너무 그러니까 수주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일단 다른 기업들은 다 돈을 벌어요. 대우조선 돈 벌죠. 이익이에요. 네.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예. 현대미포조선은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낮은. 예. 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도 많고. 네. 그래서 삼성을 제외하고 3사는 그렇게 뭐 재무 구조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차별화되면서 주가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쇼크보다는 향후 수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 네. 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좀 많이 오른 섹터는 일단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치과를 안 갔어요 그동안. 아, 근데 이제 치과를 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는 조금씩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네. 치과를 좀 가기 시작하고 그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또 점유율이 높잖아요. 네. 되게 잘하고 잘하죠. 또 우리나라 치과 회사분들이 이게 기술력이 제일 좋대요. 손재주가 좋지 예,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쪽에서는 성장도 이루어지고 또 한국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연령 되신 분들한테는 네. 임플란트 그 보험 급여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의료보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자기 부담금 조금만 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네. 주가 흐름이 나왔고, 두 번째가 역시 조선주. 조선. 네. 그 중에서도 조선주도 좋았지만 네. 조선주가 좋을 때 또 같이 가는 게 조선 기자재. 네. 거기 들어간 부품이나 장비 아, 만드는 회사들 예,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한 11% 올랐고,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요새 농산물 급등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밀 가격 급등하고, 그럼 그거랑 같이 가는 섹터가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비료 가격도 같이 예, 올라가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비료가 한 6% 올랐고, 예. 역시 이번에 또 비슷한 섹터인데 철강, 정유, 은행 네. 다 경기 민감 섹터죠. 예. 이쪽 섹터들이 다 똑같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르는 섹터들이 강했고, 네. 다만 좀 특징적인 것 중에는 성장주에서 유일하게 좀 가장 셌던 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는 지난주엔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실적도 잘 나오고, 네. 또 낙폭과대 이슈가 생겨가지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한 4% 올랐던 네. 게 이번 주에 좀 약간 특징적이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역시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네. 너무 쏠리면 반대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주도준 건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주가들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지금 2월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2월, 3월, 3월 한 3개월 정도 네. 꾸준히 지금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보다 더 좋은 그 흐름을 흐름이죠. 나타냈어요. 예. 근데 과하면 저도 부러진다고, 5월까지는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한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경기 민감주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어도 1, 2주 정도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좀 탄력은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5월 둘째 주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월요일은